한 여인이 18살에 시집가서 60년 넘게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80세에 시작된 두 번째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억압과 참음의 세월 끝에 찾아온 진정한 자유와 행복,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린 나이였어요. 18살이라고 했지만 요즘 아이들로 치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마친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자는 시집 가는 게 운명이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니께서 평소보다 일찍 저를 깨우셨거든요.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뭔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순이야, 일어나서 씻어라. 오늘 중요한 날이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날이라니.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오늘 시집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집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물론 중매쟁이 할머니가 몇 번 오신 건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랑 수근수근 이야기하시는 것도 봤고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오늘 당장 간다고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준비가 뭐가 준비냐. 나이도 다 됐고 좋은 집 구해줬으니까 고마워하기나 해라 하고 말씀을 끊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시집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다른 집에 가서 사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남편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제게 새 옷을 내어주셨어요. 연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였는데 평소에 입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쁘다기보다는 어쩐지 무서웠어요. 이런 모습으로 낯선 곳에 가야 한다는 게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어머니께서는 계속 주의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시댁 가서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남편한테 대들지 말라고, 그래야 시집살이가 편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무서운 말들이었어요. 대들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 뭔가 저를 꽁꽁 묶어두는 말들만 있었거든요. 자유롭게 행동하라거나 당당하게 살라는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중매쟁이 할머니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순이가 오늘 참 이쁘네. 신랑 집에서 좋아할 거야 하고 연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칭찬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하는 말 같았거든요.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는데 우리 초가집이 보이더라고요. 작고 낡긴 했지만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었어요.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 어머니랑 함께 밥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집을 다시 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말이에요. 신랑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집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걸어가면서도 계속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남편한테 순종하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그런 말들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 의견이나 제 기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신랑 집에 도착했어요. 우리 집보다는 확실히 컸어요. 기와집이었거든요. 대문도 크고 마당도 넓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문 앞에서 중년 여자분이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제 시어머니셨어요. 첫인상은 무섭다기보다는 엄하신 분이라는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우시고 말씀하실 때도 정확하게 또박또박 하시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어요. 친척분들이신 것 같았는데 모두들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저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분은 키는 적당하고 얼굴도 나쁘지 않네 하시고 다른 분은 손발이 큼직해서 일은 잘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글자는 모르지. 요즘 글자 아는 여자들은 버릇없어서 안 좋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저를 놓고 이런저런 품평을 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정작 저한테는 아무도 직접 말을 걸지 않으시고 그냥 구경거리처럼 쳐다보기만 하시니까요. 그때 신랑이 나타났어요. 제가 처음으로 본 제 남편이었죠. 키는 저보다 조금 컸고 나이는 5살 위인 23살이었어요. 얼굴은 그냥 평범했어요. 잘생겼다거나 못생겼다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남자 같았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혼례 전에 신랑 신부가 말을 많이 나누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들었거든요. 혼례식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요즘처럼 화려한 건 아니었고 절하고 술 마시고 음식 먹고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저는 계속 긴장했어요. 실수할까봐 뭔가 잘못할까봐서요. 특히 절을 할 때가 제일 떨렸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절을 올리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부터 이분들이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제 우리 며느리네. 잘해보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손길이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차갑고 딱딱했어요. 악수라기보다는 검사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남편과 둘이 있게 되었어요. 신방이라고 하는 방에서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저기,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부탁이라고. 너는 글자도 모르는 주제에 부탁이 뭔지나 알겠냐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 첫날부터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글자는 몰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몰라도 뭐가 있다고. 나는 중학교까지 나왔다고. 너 같은 무식한 계집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면서요. 중학교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죽었어요. 그때만 해도 중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우리 동네에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랑할 만도 했겠죠. 하지만 그걸 저를 깔보는 데 쓸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덤비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알겠냐고요. 저는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서웠거든요. 결혼 첫날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시집살이구나. 이게 결혼 생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벌써 시어머니께서 깨우셨어요. 며느리 일어나라, 밥 해야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집에서는 6시쯤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더 일찍 일어나야 하는 모양이었어요. 부엌에 가보니 시어머니께서 이미 쌀을 씻고 계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다 해야 한다. 보고 배워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어머님하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첫날부터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었어요. 밥하기, 빨래, 청소, 마당 쓸기.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일일이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항상 핀잔과 함께였어요. 순이야,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는 거야 하시면서 혀를 차시곤 했어요. 뭔가 잘못하면 바로 지적을 받았고요. 점심을 차리는데 시누이가 들어왔어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머니 새 며느리 어때요? 하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글쎄 아직은 모르겠다. 손놀림이 둔해서 걱정이다 하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그 말을 듣고 형님이 좀 답답하실 것 같네요. 중학교까지 나오셨는데 글자도 모르는 사람하고 살려면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팠어요. 글자를 모른다는 게 이렇게 큰 흠이 되는 줄 몰랐거든요. 집에서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저를 무시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일을 하고 온 모양이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밥상을 받으시더니 밥이 왜 이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짜다고 했잖아. 어제도 말했는데 또 이러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제도 짜다고 하셨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워낙 떨려서 그런지,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더 화를 내면서 다음부터는 무슨 소리냐고. 지금 당장 먹어야 할 밥이 이런데 다음부터는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니까 온 가족이 다 바라봤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까지 모두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어요. 시동생까지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보다 3살 어린애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때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첫날부터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도 남편은 저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돌아누워 잠들어 버렸고요. 저는 또 혼자 울었어요.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이불 속에서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핀잔을 듣고 남편한테는 무시당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나날들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요? 처음으로 친정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어머니 보고 싶고 우리 집 마당에서 뛰어놀던 생각도 나고 그런데 함부로 친정에 갈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며느리 친정 가고 싶다고. 시집 온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친정 타령이냐. 그러면 왜 시집 왔어? 하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친정이 남의 집이라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이 이제는 남의 집이라니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점점 저는 이 집에 적응해 나갔어요. 아니, 적응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이게 제 운명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였어요. 시집 온 지 3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말로만 핀잔을 주시던 정도였는데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편한테 맞은 날이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그릇을 깨트렸어요. 손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졌던 건데 운이 나쁘게도
시어머니가 아끼시는 사기 그릇이었어요.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것 중 하나라고 하시던 그릇이었거든요. 저는 얼른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면서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하고 사과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이고 이 그릇을 왜 깨뜨려 하고 크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일에서 돌아온 참이었는데 집안이 소란스러우니까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께서 내 아내가 내 그릇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뭐라고? 그릇을 깨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보, 제가 실수로 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뺨을 맞았어요. 딱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이 바보 같은 계집애가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하면서요. 저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조심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고 빌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맞았어요. 이번에는 더 세게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기면 가만 안 둘 줄 알아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뺨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몸보다도 마음이 더 아팠어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한숨만 쉬셨어요. 며느리야,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라. 우리 아들이 원래 성질이 급해서 그래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질이 급하다고요? 그게 사람을 때리는 이유가 되나요? 그때는 그런 말도 못했어요. 그냥 내 어머님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요. 저는 벌써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무서웠거든요. 또 화를 낼까 봐서요.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야 하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나한테 화났어 하고 물어봤어요. 화가 났냐고요? 물론 화가 났죠.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는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저한테 어떻게 대할 건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럼 됐다. 앞으로 조심해야 하는 말만 하고는 잠들어 버렸어요. 사과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는 잠들어 버렸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첫 번째 폭력이 시작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작은 일에도 손이 나왔어요. 음식이 짜다. 싱겁다. 빨래가 제대로 안 됐다. 청소가 엉망이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소리를 지르고 때렸어요. 처음에는 뺨만 때렸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한 번은 밥그릇을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꼴이 뭐가 됐어. 집안 망신만 시키고 차라리 시집 안 갔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제가 이 집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았고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냥 모른 척 하셨어요. 아니, 때로는 남편 편을 들기도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원래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잘해주면 될 텐데 하면서요. 제가 더 잘해주면 된다고요. 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뭘 더 어떻게 잘해주라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고 남편 기분 맞춰주려고 애쓰고 그래도 모자르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냥 외면하셨어요. 마치 그런 일은 당연한 거라는 식으로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신우이는 더 심했어요. 한 번은 제 얼굴에 멍이 든 걸 보시더니 새댁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서러워하면 어떻게 시집살이를 해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다고요? 그릇 하나 깨트린 게 맞을 짓인가요? 음식이 조금 짜게 된 게 맞을 짓인가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억울했어요.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이 세상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친정에 가서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시집 와서 맞고 살고 있다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한 번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봤어요. 물론 글자를 못 쓰니까 동네 서당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대신 써달라고 했어요.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시댁에서 모두 잘해주시고 남편도 저한테 잘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써달라고요. 정반대의 내용이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니, 저 여기서 못 살겠어요. 데려가 주세요였는데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어머니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께서는 순이야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다. 시집살이는 원래 힘든 거야. 참고 잘해라. 부모 욕되게 하지 말고 하고 써보내셨어요. 부모 욕되게 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설사 친정에 하소연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요. 오히려 제가 못났다고, 참지 못한다고 비난받을 거라는 걸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유도 점점 더 사소해졌고요.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웃고 있냐? 왜 우울한 표정이냐? 뭘 해도 트집을 잡았어요. 웃으면 건방지다고 하고 우울하면 시무룩하다고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쓸어놓은 낙엽들이 다시 흩어졌어요. 그걸 본 남편이 화를 냈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제대로 쓸지도 못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요. 저는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쓸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서 핑계 대지 말라고 하면서 또 때렸어요. 이번에는 빗자루로요. 등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요. 그 아픔보다도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몸살까지 나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 했어요. 쉴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아파도 일은 해야지. 시집 와서 놀려고 하냐고요. 몸이 아파서 평소보다 좀 느리게 움직였더니 또 화를 내더라고요.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요. 꾀병이라고요?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도 꾀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프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고 쉬게 해주지도 않고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머님, 제가 좀 아픈 것 같은데요? 하고요. 그랬더니 아프면 약이나 먹고 이래. 우리는 아파도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병원에 가자는 말씀도 없고 쉬라는 말씀도 없고 그냥 참고 일하라는 거였어요. 마치 기계처럼 계속 돌아가라는 것 같았어요. 그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났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히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은 더 심했어요. 술만 마시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난폭해졌어요. 야, 이리 와 하고 술 취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면 저는 벌벌 떨면서 다가가야 했어요. 뭘 당할지 모르니까요.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중학교 나온 사람이 글자도 모르는 계집애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또 때렸어요. 더 세게, 더 잔인하게요.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코피가 났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피가 나도 싸다. 너 같은 년은 더 맞아야 해 하면서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제 상처를 보시더니 며느리야,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도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자꾸 화나게 하니까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화나게 한다고요? 저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화를 내시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걸요. 제가 잘못이 아니어도 항상 제 잘못이 된다는 걸요.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드디어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싶었거든요.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이 조금은 부드러워졌거든요. 조심해서 다녀. 아이한테 안 좋아하는 말도 해주고 무거운 일은 하지 말라고도 하고 그때는 정말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임신 중이라고 해서 집안일을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여전히 모든 일을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또 화를 냈어요.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임신했다고 해서 다 봐주는 줄 알아. 아이 핑계 대지 말고 제대로 해야면서요. 임신 중에도 몇 번 맞았어요. 배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머리나 등을 때렸어요. 그럴 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어서 울었어요. 이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서요.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작고 예쁜 딸이었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저한테 좋은 말을 해줬어요. 우리 딸 엄마 닮아서 예쁘다고요.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하지만 역시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밤에 울면 또 화를 냈어요. 왜 자꾸 울려? 조용히 좀 시켜. 하고 소리쳤어요. 저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참아달라고. 내가 일하느라 피곤한데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신생아가 우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도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밤에 아이가 울면 더 심했어요. 잠을 깨웠다고 해서 화를 내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했어요. 한 번은 아이가 계속 울어서 제가 달래고 있었는데 남편이 화를 냈어요. 시끄러워 죽겠어. 아이도 제대로 못 키우나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그때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까지 위험할 뻔했어요. 저는 여보, 아이가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있어서 너 때문에 아이까지 버릇 없어질 거야. 하고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있어도 폭력은 계속됐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몇 번씩 깨서 수유를 해야 하는데 그럼 다음날 피곤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화를 내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아이 핑계 대지 말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해야면서요. 어떻게 갓난아이를 키우면서 예전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며느리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우리 때는 아이 없고도 일 다 했다고 하시면서요. 업고 일을 하라고요? 아직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업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어요. 안 하면 또 혼나니까요.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남편이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좋아했어요. 역시 아들이야. 대를 이을 아들이라고 하면서요. 그때는 정말 남편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저한테는 차갑기만 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을지도 몰라요. 아이들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는데 그걸 다 제 탓으로 돌렸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집이 엉망이야. 조용히 좀 시켜. 시끄러워 죽겠어. 하고 계속 불평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일까지 하려니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일만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참을 만했거든요.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큰딸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던 날, 저는 정말 울었어요. 이 세상에서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생긴 거였어요. 그때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제가 당한 것처럼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고요. 남편은 아들한테만 관심이 있었어요. 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아들에게는 다정했어요.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똑똑할 거야. 나중에 공부 잘해서 아빠보다 더 높은 데까지 가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은데 왜 딸은 무시하는 건지. 딸한테는 여자는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시집이나 잘 가면 돼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 딸도 저처럼 무시당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몰래 딸한테 글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르지만 동네 아이들한테 배워가면서요. 기역, 니은, 디귿 하나하나 배워서 딸한테 가르쳐 줬어요. 딸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뻤어요. 제 딸은 저처럼 무식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게 되었거든요.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딸한테 글자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글자라고. 너 같은 무식한 년이 무슨 글자를 가르쳐 하고 화를 내면서 또 때렸어요. 딸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여자가 글자 배워서 뭐해? 괜히 건방져지기만 할 뿐이야 하면서요. 그날 딸한테 글자 가르치는 걸 금지당했어요. 그것도 아이 앞에서요. 그날 밤 딸이 제게 와서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왜 엄마를 때려요 하고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아빠가 화가 나셔서 그래 하고 말했어요. 딸이 또 물어봤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요. 저는 엄마가 부족해서 그래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 딸한테 엄마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한다니.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이 집에서는 제가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고 잘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3년째가 되던 해 시동생이 장가를 들었어요. 저보다 3살 어린 애였는데 벌써 장가를 든 거였어요.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제 처지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새 며느리는 저와는 달랐어요. 고등학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안도 우리보다 나은 편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새 며느리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새 며느리한테는 잘도 대해주면서 저한테는 여전히 일만 시키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가족 밥을 해야 했고 빨래며 청소며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었어요. 새 며느리는 글자를 알다 보니까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신문도 읽어드리고 편지도 써드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우면서도 초라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새 며느리한테는 시장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집에서
빨래나 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똑같은 며느리인데도 대우가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새 며느리한테 돈 관리까지 맡기셨어요. 집안 살림살이를 새 며느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몇 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도 그런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새 며느리도 처음에는 저한테 친절했어요. 언니라고 부르면서 잘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만 편애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새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는 왜 글자를 배우지 않았냐고. 요즘 시대에 글자도 모르면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요. 그 말이 저한테는 큰 상처가 되었어요.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어려서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갔고 시집 와서는 글자 배울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요. 한 번은 몰래 동네 서당에 가서 글자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봤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지금 와서 배워봤자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집에서도 새 며느리와 저의 대우는 천지 차이였어요. 새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저는 항상 부엌에서 일만 하고 있었어요. 시누이도 새 며느리만 편애했어요. 같이 놀러 가자고 하면서 저는 집에서 일이나 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은 바깥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 부인은 똑똑하다고 칭찬하면서 저한테는 여전히 무식한 계집애라고 무시했어요. 비교당하는 기분이 정말 싫었어요. 특히 명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친척들이 모이면 새 며느리는 칭찬을 받고 저는 구박만 받았어요. 친척 아주머니들이 새 며느리한테는 똑똑하다고 예쁘다고 하면서도 저한테는 왜 이렇게 어둡냐고 말도 없다고 흉을 보곤 했어요. 저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틀렸다고 하고 무식하다고 하니까 아예 입을 다물게 된 거였어요.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특히 큰딸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 속상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혼나기만 하냐고. 작은 고모는 안 혼나는데 엄마만 혼난다고요. 그 순진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딸한테 그냥 엄마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 딸만큼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어요. 시동생 며느리가 들어온 지 1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집안일은 새 며느리가 주로 하고 저는 바깥일을 좀 도우라고 하시면서요. 바깥일이라는 게 밭일이었어요. 농사일 말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것도 집안일과 병행해서요. 새 며느리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림만 하는데 저는 밭일까지 해야 했어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특히 농번기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때 다시 와서 밥을 해서 밭으로 가져가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만 핀잔을 주셨어요. 일이 느리다고 제대로 안 한다고 하시면서요. 새 며느리한테는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하시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몸이 너무 힘들다고 조금만 쉬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젊은 게 뭐가 힘드냐고 자기는 더 어려운 시절에도 일했다고 하시면서 타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 며느리한테는 언니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몸이 한계였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집안일에 밭일까지 하려니 몸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핑계만 댄다고 더 구박을 받았어요. 새 며느리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언니라고 존댓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반말까지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기 편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새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생겼냐고. 말도 없고 재미도 없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저는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 와서는 더욱 말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틀렸다고 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하게 된 거였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새 며느리만 예뻐하셨어요. 새 며느리가 신문을 읽어드리면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글자를 모르니까요.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제게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얼른 신문을 가져다 드렸는데 시아버지께서는 그냥 받기만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바로 그 뒤에 새 며느리가 신문을 읽어드리니까 시아버지께서는 기특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같은 신문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되었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일만 하는 사람 같았어요. 아이들한테도 미안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똑똑하고 당당한데 우리 아이들 엄마는 항상 구박받고 무시당하니까요. 특히 큰딸이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할머니한테 혼나기만 하냐고. 다른 집 엄마들은 안 그런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 딸이 엄마를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딸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고. 딸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처럼 무시당하지 말라고요. 딸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제일 좋다고, 엄마는 나쁘지 않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아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아빠를 따라해서 저한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시동생도 형수라고 부르긴 했지만 존댓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지만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시동생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에는 더 심했어요. 저한테 반말로 이것저것 시키면서 형수 대접을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면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나이로는 형수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무식하고 배경도 없으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였어요. 새 며느리의 친정에서는 가끔 선물을 보내주곤 했어요. 과일이나 좋은 음식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새 며느리를 칭찬하셨어요. 제 친정에서는 그런 걸 보낼 여유가 없었어요. 원래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초라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새 며느리 친정을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제 친정은 못마땅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제 어머니께서 병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문병을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바쁜 농사일 때 뭔 문병이냐고, 시집 온 몸이 친정일에 신경 쓸 시간이 있냐고 하시면서 못 가게 하셨어요. 새 며느리의 친정에서 누가 아프면 즉시 보내주시면서 제 친정일에는 그렇게 박정하셨어요. 그때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받는 대접은 정말 하인 같았어요. 일만 하고 구박만 받고
칭찬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새 며느리는 일을 조금만 해도 칭찬을 받았는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그런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었거든요. 아이들만 바라보고 버텼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집에서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아이들한테만큼은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큰딸이 7살, 아들이 5살 될 무렵이었어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에 오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학교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곳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가야 했어요.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허락해 주셨어요. 학교에 갔는데 다른 어머니들은 모두 글자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나눠주시는데 저만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딸이 제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단순한 종이 한 장도 읽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딸의 학교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글자를 몰라서 부끄럽게 해줘서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딸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다른 엄마들보다 엄마가 더 좋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간절하게 글자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몰래 몰래 딸의 교과서를 보면서 글자를 익혔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외웠어요. 딸도 저를 도와줬어요. 학교에서 배운 걸 집에 와서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엄마, 이건 사람인이에요. 이건 집가예요 하면서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했어요. 딸과 함께 글자를 배우면서 조금씩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께서 하시면 또 난리가 날 테니까요. 아들도 점점 자라면서 저를 많이 따랐어요. 아빠가 아무리 예뻐해도 엄마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플 때는 저만 찾았어요.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면 엄마 엄마 하면서 제 품에서만 잠들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힘이 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들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더 서러운 일도 많았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엄마가 책도 읽어주고 숙제도 도와주는데 저는 그런 걸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딸이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글자를 몰랐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서요. 딸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는 바쁘니까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철이 든 것 같아서요. 아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 걸 잘 몰랐지만 가끔씩 친구들 엄마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누구네 엄마는 책을 많이 한다고. 누구네 엄마는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엄마를 갖고 싶어 할 텐데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글자를 배웠어요. 밤에 아이들이 잠든 뒤에 혼자 연습했어요. 딸의 공책에 적힌 글자들을 따라 써보면서요. 손이 많이 아팠어요. 평생 농사일만 하다가 연필을 잡으려니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달 뒤에는 간단한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딸의 교과서도 더듬더듬 읽을 수 있었고요.
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글자를 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제대로 된 책을 읽으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가 다른 엄마들과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엄마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아플 때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걱정해 주었는지 몰라요. 농사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곳을 호호 불어주었어요. 아들도 제 옆에서 괜찮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은 제가 아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을 못한다고 핀잔만 줬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어요. 정말로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저는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이 아이들의 엄마로서 오래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조금 더 자란 뒤에는 집안일도 도와주었어요. 딸은 설거지를 도와주고 아들은 마당 쓸기를 도와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보시면서 잘 가르쳤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에 대한 대우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잘한 건 아이들 덕분이고 못한 건 제 탓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저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걱정도 생겼어요. 교육비 문제였어요. 책값, 준비물비, 급식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런 것들을 다 제 탓으로 돌렸어요. 아이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애들을 너무 많이 낳았다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못 배운 한을 아이들한테는 풀어주고 싶었어요.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장 볼 때 조금씩 아끼고 용돈이라도 생기면 아이들 교육비로 저축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이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특히 딸은 성적이 우수해서 선생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못다한 공부를 딸이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요. 아들도 똑똑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글자를 빨리 깨우치고 셈도 잘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이 아이들은 저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요. 아이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다짐하곤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었어요. 엄마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비록 남편한테는 무시당하고 시댁 식구들한테는 구박받아도 아이들한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였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제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어요. 아이들이 자랄수록 교육비는 더 많이 들었고 남편의 성격은 더욱 괴팍해져 갔어요. 그래도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만 있으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였으니까요. 세월은 정말 빨리 흘렀어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가는 동안 저희 집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해야겠네요. 남편은 여전히 농사일을 주로 했는데 농사로는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품앗이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는 거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리 집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품앗이 일을 나갔어요. 모내기철, 김매기철, 추수철에는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아이들 교육비로 들어갔어요. 딸의 고등학교 등록금, 아들의 중학교 준비물비,
정말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더 괴팍해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더욱 험악해진 거예요. 특히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더 심했어요. 별일 아닌 걸로도 트집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때렸어요. 40이 넘어서도 여전히 그랬어요. 어느 날은 제가 품앗이 일을 나간다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려고 한다고, 체면이 안 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이들 교육비가 필요해서 그런다고,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요. 그랬더니 더 화를 내면서 저를 때렸어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냐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애들만 키우려고 한다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지셨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성격이 더 예민해지신 것 같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추궁하시고,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핀잔을 주셨어요. 특히 시동생 며느리와 비교하면서 저를 구박하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새 며느리는 참 알아서 잘한다고. 저는 시집 온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새 며느리보다 훨씬 오래 이 집에서 살았고 더 많은 일을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구박만 받았어요. 새 며느리는 아이를 하나만 낳고 더 이상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냐고, 집안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낳았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서러웠어요. 예전에는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하시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많다고 탓을 하시니까요.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특히 딸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친구들은 다 대학교 진학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자기도 대학교에 갈 수 있냐고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딸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막막했어요.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품앗이 일을 나갔어요. 하루에 2군데씩 일을 나가기도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딸 대학 보내는 것도 반대했어요.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고,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하면서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처음으로 남편한테 맞서서 말했어요. 딸도 공부할 권리가 있다고, 제가 못 배운 한을 딸한테는 풀어주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더 화를 내면서 저를 심하게 때렸어요. 딸 앞에서요. 딸이 울면서 아빠한테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날 밤 딸이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대학교 안 가도 된다고요. 엄마가 아빠한테 맞는 거 보기 싫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런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제가 한심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아들도 점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예민해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보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한 번은 아빠한테 대들기도 했어요.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들까지 때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 기운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기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약을 챙겨드리고 식자를 챙겨드리고 씻겨드리는 일까지요. 몸도 마음도 정말 지쳤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새 며느리는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편했어요. 시어머니 돌보는 일은 모두 저한테 맡기고 자기는 모른 척 했어요. 그런 것도 억울했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왜 저만 모든 걸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어머니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어요.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는데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제 딸이 저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어요. 딸 대학 보내는 돈이 아깝다고 그 돈으로 차라리 집이나 고쳐야 한다고 투덜거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했어요. 딸의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딸이 대학교에 다니면서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집안은 더욱 삭막해졌어요. 아들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에 집중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집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성격이 더욱 괴팍해졌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저한테 더 심하게 대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저희 둘만 남게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저는 정말 슬펐어요. 비록 저한테 차갑게 대하셨지만 그래도 이 집의 어른이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제 탓이라고 했어요.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은 더욱 적막해졌어요. 이제 정말 저와 남편만 남은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더욱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저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많이 약해졌는데 폭력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더 잔인해졌을 정도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자기 일로 바빠서 집에 자주 오지 못했어요. 딸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바빴고 아들도 입시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는 저와 남편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과 단둘이 있으면 항상 긴장해야 했어요.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요. 특히 밤 시간이 가장 무서웠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갈 곳도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어요.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어요. 아들도 대학교에 진학하고 딸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평화롭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괴팍함은 여전했거든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해야겠네요. 이제는 정말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이미 50대 후반이 된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사치 같았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살았어요. 이게 제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제게도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찾아온 거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밥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늘 하던 대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점심 무렵쯤이었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희 집에 전화가 오는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외에는요. 전화를 받아보니 면사무소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직원분이 정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속 관련해서 나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상속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어요. 상속받을 게 뭐가 있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면사무소 직원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버지요?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상속이고 뭐고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도 모르셨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법 큰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분이 말씀하시길 최근에 토지 정리 사업을 하면서 오래된 땅 문서들을 정리하다가 발견된 거라고 했어요. 상속인이 저라는 것도 그때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가진 것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땅을 상속받는다니요. 면사무소에 가보니 정말 제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토지 문서가 있었어요. 위치도 확인해 보니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길 그 땅이 요즘 개발 계획이 잡혀서 땅값이 꽤 오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팔면 제법 큰 돈이 된다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횡재가 생기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믿지 않더라고요. 무슨 사기 아니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토지 문서를 보여주니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팔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갑자기 저한테 친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는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남편이 갑자기 말투부터 달라졌어요. 존댓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저한테 커피도 타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정말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절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땅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걸요.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땅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제 팔 건지,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갑자기 생긴 일이라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무엇보다 그 땅이 정말 제 것인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가진 것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아이들한테도 연락했어요. 딸과 아들 모두 깜짝 놀라면서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저한테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아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확실하게 하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래도 제 편에서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빨리 상속 절차를 밟아서 팔아버리자고 재촉했어요. 남편이 말하길 땅값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서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망설이냐고 빨리 결정하라고 다그쳤어요. 며칠 뒤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면사무소에 갔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정식으로 상속 등록을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제 정말 제 땅이 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토지 등기증을 바라보는데 정말 꿈 같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토지 등기증이라니요. 평생 제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큰 땅을 갖게 되다니요.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남편이 그 등기증을 보더니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건데 왜 남편이 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기더라고요. 남자가 그런 중요한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고, 여자는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제 것은 제가 관리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부부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남편이 번 돈도 제가 함께 관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동안은 모든 돈을 남편이 혼자 관리했어요. 저는 용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제 명의의 재산이 생기니까 갑자기 공동재산이라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은 계속 팔아서 돈으로 바꾸자고 했지만 저는 그게 최선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불편했어요. 땅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갑자기 친절해지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더 지나면서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친절한 척 하면서도 계속 땅을 팔라고 압박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집을 수리하고 차도 바꾸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모두 자기 마음대로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실망했어요. 역시 변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명의의 재산이 생긴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땅 상속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정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한테 아양 떠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아침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잘 잤냐고 물어보고 몸은 괜찮냐고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침밥도 차려주겠다고 하면서 부엌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부엌일에 관심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기분이 묘했어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남편이 저한테 등을 주물러 주면서 하는 말이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 땅을 언제 팔 거냐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벌써 부동산 중개업소 몇 군데를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수수료가 싸고 어디가 빨리 팔아준다는 정보까지 다 수집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할 일들을 계속 나열했어요. 우선 집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붕도 새로 하고 벽지도 바르고 또 차도 새로 사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치 그 땅이 자기 것인 양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또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까지 해와서는 어떻게 돈을 쓸 건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집 수리에 얼마, 차 사는데 얼마,
그리고 나머지는 예금을 넣어두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예금 통장도 남편 명의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한테 제 의견을 말했어요. 아직 팔지 않기로 했다고,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냐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재촉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땅이니까 제가 결정하겠다고요. 성급하게 서두르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부부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남편 혼자 해왔으면서 갑자기 부부라는 말을 꺼내는 게 이상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말에 더욱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평소처럼 저를 때리려고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무서워하면서 피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 권리를 찾겠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몇 분 전까지 화내고 때리려고 하더니 갑자기 또 아양을 떠는 모습이요. 남편은 제가 화를 낼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소리 지르고 명령조로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부탁하는 식으로 말투를 바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변화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땅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걸요. 며칠 뒤에는 남편이 꽃까지 사들고 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40년 넘게 살면서 남편한테 꽃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 같다고 좋은 식당에 가서 외식이나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식을 하면서도 남편은 계속 저한테 잘해주려고 애썼어요. 음식도 떠서 주고 물도 따라주고. 하지만 대화는 결국 그 땅 이야기로 귀결됐어요. 언제 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똑같은 질문의 반복이었어요. 저는 그때 확실하게 말했어요. 당분간은 팔지 않겠다고. 제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식당이라 그래서인지 화를 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뒤에도 남편은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서요. 남편이 저한테 말하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고, 그런 것들이 번거롭다고 하더라고요. 또 땅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겁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알아보고 싶다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딸한테 연락해서 엄마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요. 하지만 딸은 저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가 결정할 일이라고, 아빠가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도 연락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들도 엄마 뜻을 따르라고 했다고 해요. 남편은 그런 결과에 실망했는지 며칠 동안 시무룩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이웃들한테 저희 집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저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나 봐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남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땅은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맞춰서 할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은 점점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양떨기와 설득하기를 번갈아가면서 시도했지만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평소처럼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고작 땅 하나 가졌다고 건방져졌다고,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남편은 변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땅 때문에 잠깐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제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40년 넘게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제게도 선택권이 생겼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혼자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서 평소보다 더 심하게 저를 대했어요.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소리치면서 말하더라고요. 고작 땅 하나 가졌다고 까불지 말라고. 여자 주제에 뭘 안다고 혼자 결정하려고 하냐고요. 그리고는 예전처럼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맞지 않겠다고, 이제는 달라졌다고요.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순순히 맞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그때 문득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였어요. 사실 그 단어는 제게 너무 낯선 말이었어요. 우리 세대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정말 진지하게 그 단어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나도 이혼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저는 몰래 이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네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도 찾아보고 법무사 사무실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법적인 용어들도 모르겠고 절차도 복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젊은 직원분이 도와주셨어요. 이혼 관련 책들을 찾아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직원분께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 용기를 내서 법률 상담소에 갔어요. 변호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제 상황을 듣고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절차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특히 제 나이를 고려했을 때 경제적 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상속받은 땅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지시더라고요. 그 땅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이혼 후에도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혼 과정에서 그 땅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땅인데도 남편이 절반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상속받은 재산은 특별한 경우라고, 전부 다 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특히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그것도 고려된다고. 제가 불리할 건 없다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가정폭력의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예전에 맞아서 다쳤을 때의 기록들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몇 번은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또 동네 사람들 중에서 남편의 폭력을 목격한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께 증언을 부탁드렸어요. 처음에는 다들 난색을 표하셨어요. 남의 집 일에 끼어들기 싫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이들한테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딸은 처음에 깜짝 놀라더니 곧 이해한다고 말해줬어요. 엄마가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격려해줬어요. 아들은 좀 더 복잡한 반응을 보였어요. 아빠에 대한 정도 있고, 그렇다고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결국은 엄마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엄마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해줬어요. 아이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정말 이혼을 진행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하지만 남편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나서 말하려고 했어요. 몇 주 동안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법적인 절차도 그렇고 제 권리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특히 놀란 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였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들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이혼 서류를 완성하고 나니까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60이 다 된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정말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상속받은 땅을 생각했어요. 그 땅이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낼 날이 왔어요. 정말 떨렸지만 용기를 내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남편한테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남편은 처음에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뭔 소리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이미 서류도 준비했다고요. 그제야 남편이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악을 쓰면서 말하더라고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런 말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남편의 화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변호사와도 상의했다고요. 남편이 더욱 화를 내면서 저를 위협했어요. 이혼하면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쫓겨날 거라고 겁을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제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모두 공부했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제가 상속받은 땅은 제 것이라고, 이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혼은 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들어온 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로 끝내고 싶었어요. 며칠 뒤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요. 정말 떨렸지만 해냈어요. 그 순간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집안 분위기는 정말 살얼음판이 되었어요.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내고 제게 이혼을 포기하라고 압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변호사 선생님과 계속 상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했어요. 법원에서 조정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이혼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조정위원분들이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들을 보시고는 남편을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요. 남편은 그때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조정위원분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참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었어요. 몇 달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혼이 성사됐어요.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상속받은 땅은 온전히 제 것으로 인정받았고 집은 남편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해졌어요. 저는 집을 나가는 대신 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혼 판결문을 받는 날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자유를 찾은 거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거든요. 60이 다 된 나이에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우선 살 곳부터 구해야 했어요. 남편이 있는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와서 함께 집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시내 쪽으로 알아봤는데 집값이 너무 비쌌어요. 그러다가 딸이 제안했어요. 바닷가 쪽은 어떻겠냐고요. 집값도 저렴하고 공기도 좋을 거라고요. 저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평생 바다를 보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새로운 시작에 어울릴 것 같았어요. 바닷가 마을에 가서 집을 알아봤어요. 작은 단독주택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 중에서 바다가 잘 보이는 작은 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예뻤어요. 집주인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라서 같이 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집을 임대로 얻기로 했어요. 상속받은 땅의 일부를 팔아서 당분간 생활비로 쓰기로 했어요. 이사하는 날 아이들이 모두 와서 도와줬어요. 딸도 시집가서 바쁜데 시간을 내서 와줬고 아들도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왔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즐거운 일로 말이에요. 짐이 별로 없어서 이사는 금방 끝났어요. 평생 많은 걸 소유하지 못하고 살았더니 가져갈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가벼운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첫날 밤 혼자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해가 바다에서 떠오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집 근처를 돌아보니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는데 모두들 인사를 잘해주셨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께서 반찬을 가져다 주시면서 혼자 사는 거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따뜻함이 정말 고마웠어요. 오랫동안 차가운 집에서 살다가 이런 따뜻함을 받으니까 마음이 녹았어요. 며칠 지나니까 바닷가 생활에 적응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닷가를 산책하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화낼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고
일찍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가끔 아이들이 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엄마가 괜찮게 지내는지 걱정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지 몸도 가벼웠어요.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분들도 각자 사연이 있으셨어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살고 계셨어요. 저도 그런 분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한 할머니께서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혼자서 텃밭도 가꾸고 정정하게 사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자유롭다고. 이제라도 자유를 찾은 게 다행이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아이들도 그런 저를 보면서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줬어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평안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눈물 없는 아침을 맞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일인 줄도 몰랐고요. 바닷가의 작은 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했어요. 평생 꿈꿔왔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바닷가 마을에서 산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83이 되었어요. 많은 나이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젊어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파도 소리에 잠들고 새 소리에 일어나는 일상이 정말 평화로워요. 요즘 저는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옆집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에 토마토며 상추며 제법 잘 기르고 있어요. 제 손으로 기른 채소들을 따서 먹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동네 할머니들과도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진짜 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특히 옆집 박할머니와는 매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그분도 저처럼 힘든 시절을 보내신 분이라 서로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박할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유를 찾은 게 다행이라고.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도 자주 찾아와요. 딸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서 안부를 확인하고 아들도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와줘요.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정말 좋아해요. 엄마가 이렇게 밝고 건강해진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해요. 손자 손녀들도 가끔 따라와서 바닷가에서 놀아요. 아이들이 바다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손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웃기만 하냐고요. 그 순진한 질문에 또 웃음이 났어요. 정말로 요즘 저는 웃기만 해요. 별일 아닌 것도 재미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때리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는 책도 읽고 있어요. 그때 딸한테 배운 글자 실력을 더 늘려서 이제는 신문도 읽고 소설책도 읽어요. 읽을 때마다 신기해요. 이런 세상이 책 속에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하면서요. 특히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좋아해요. 저처럼 힘든 시절을 보낸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위로가 되거든요. 가끔은 제 이야기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할머니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요.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도 하던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참여해보고 싶어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무렵이에요. 바다에 해가 지는 걸 보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하고요. 예전에는 행복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게 삶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행복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요. 평범한 일상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인 것 같아요. 누군가 제게 물어본다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요. 물론 혼자 사는 게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아플 때는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훨씬 커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뎠나 싶을 때도 있고 더 일찍 결단을 내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저희 때와는 달리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권리를 찾으면서 사니까요. 제 손녀도 그래요. 당당하고 똑똑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기대가 돼요. 손녀한테 자주 말해줘요. 절대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말라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라고요. 손녀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용감하다고.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한 게 정말 멋있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용감한 사람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확신해요.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용기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처럼 평범한 할머니도 할 수 있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저는 매일이 선물 같아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워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걸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오늘도 바다에 해가 지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에요.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일 아침에도 다시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요. 이게 바로 제가 83에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늦었지만 정말 늦지 않았어요. 83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60년 넘게 억압받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한 여인이 마침내 찾은 자유와 행복.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행복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마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바닷가 할머니의 이야기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닷가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